자, 통합사회 지리 영역,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후가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기온과 강수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기후가 아닌 지형이 우리의 생활 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형에 대한 개념을 그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형이 무엇입니까? 말뜻 그대로 땅지와 모양, 형자 써서 땅의 모양을 이야기하는데요. 지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땅을 한번 그려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아마도 이렇게 일자, 평평한 땅의 모양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평평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의 모양이 조금 더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경사 모양이 있다거나 볼록한 모양이 있다거나 오목한 모양이 있다거나 조금 더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는 다양한 모양의 땅의 모양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 평평한 모양의 땅, 그다음에 경사진 모양의 땅, 볼록한 혹은 오목한 모양의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사실 궁금하죠. 땅이 만들어지는, 즉 지형이 형성되는 그 원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추후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통합사회에서는 각각의 땅의 모양에서 지형에 따른 인간 생활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은 세계지도에서 기후가 구분되었던 지도를 하나 살펴봤죠. 적도를 중심으로 열대기후 지역이 있었고 극지방에는 한대의 기후지역이 있었던 지도를 봤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지도가 나왔습니다. 해당하는 지도는 해발고도, 즉 해수면을 기준으로 땅의 높이를 색깔로 좀 표현해 본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아야 할 지점들은 짙은 색, 이제 갈색으로 표현된 지역들이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세계에서 가장 또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을 한 4군데 정도 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부터 보면은 이탈리아 이제 북부 지역, 다음에 이제 프랑스 사이가 되겠는데, 해당하는 지역은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알프스 산맥입니다. 산맥이라는 것은 산 하나가 혼자 솟아있는 게 아니라 열을 지어 나타날 때 이제 산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산맥 4군데는 위치와 함께 이름까지 기억을 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도에서 지금 가운데 아시아 대륙에서도 굉장히 짙은 갈색이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이곳 인도 북부, 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의 북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죠. 에베레스트 산이 위치하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와서 아메리카 대륙의 특징은 대륙의 서쪽을 따라서 높은 산맥이 일자로 나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로키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대륙에는 안데스 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생각되는 이 4개의 산맥은 지도에서 그 위치와 함께 이름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지도에 표시된 4개의 산맥은 꼭 기억하길 바라겠고요. 일단 첫 번째, 세계 지도에서 가장 또 높은 산맥의 위치를 먼저 살펴봤고요. 유인물의 밑에 보면은 여러분 총 6개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 지도의 빈칸에 해당하는 사진을
올바르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텐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사진을 살펴보고 바로 연결하지 않고 요 설명이 다 마친 이후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각 사진마다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사진을 힌트를 얻어낼 수 있을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네, 양이 보이죠? 양이 일단 눈에 제일 먼저 띄는데 배경을 좀 더 멀리서 들여다보면은 높은 또 산이 드러난 모습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좀 앞에서 살펴봤던 산지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여기는 어딘 것 같나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고 이 분이 무언가 바구니 같은 곳에 쏟고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도 그림만 봐서는 사실 이게 뭔지 알긴 어렵죠. 그런데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배경 그림이 우리한테 낯선 배경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평택에 살고 있는데 조금만 이제 이동을 하면은 서해에 이를 수 있죠. 서해에 이르면은 여러분 하루 중에 바닷물의 높이가 썰물과 밀물이 되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고 특히 썰물 때 바다 방향으로 검은 갯벌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그림도 지금 갯벌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이 사람이 아마 굴을 양식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사진도 볼게요. 네. 굉장히 또 넓은 평야에서 어떤 곡물을 지금 대형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곡물을 거두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는 어떤 곡물인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쌀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위의 지도에서 이렇게 넓은 대지에서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라는 고민도 한번 해봐야겠고요. 네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것도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밑에는 호수인지 바다인지 물이 차 있는 모습에 그 위에 배며 다음에 수상가옥의 형식이 눈에 띕니다. 굉장히 예리한 친구는 요 국기를 또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국기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이러한 지형, 이런 땅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상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진을 보면은 요 동물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선생님도 이게 좀 헷갈리는데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알파카가 아닐까. 라마라는 동물과 알파카라는 동물이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알파카인 것 같습니다. 요 친구는 아마 라마 같기도 하고요.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두 종류의 동물이 보이고 사실 선생님은 여기서 더 많은 걸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의복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자는 우리가 이제 패션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사실 모자의 원래 용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햇빛을 가리는 수단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햇빛이 강해서 사람들이 모자를 쓰는가 라는 생각도 추리가 가능하겠죠.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사진, 이거 뭔가요?
물이 분수처럼 막 솟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사진도 찍고 있고 구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수를 보러 온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연 이러한 지형은 어떤 지형에 속할까 생각해 봐야겠네요. 자, 이러면 총 6개의 사진을 먼저 살펴봤는데 이 사진을 지도에 연결시키는 작업은 수업 뒷부분에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뒤쪽에서 선생님은 4가지의 지형에 따른 인간 생활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빈칸 1번에 들어갈 지역은 산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산지 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 생활이 나타나느냐 보면은 첫 번째, 감자랑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이 곡물을 재배할 때는 평야가 훨씬 수월하죠. 특히 벼 재배 같은 걸 할 때는 물을 또 대야 하기 때문에 경사가 진 공간에서는 작물을 재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자, 옥수수와 같은 작물들은 산지 지역에서 재배하기 좋은 작물로 꼽히는 작물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고산 지역에서 또 적응을 잘한 이런 가축들이 있네요. 라마, 알파카, 야크 등인데 이러한 가축들은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의복의 재료나 운송 수단으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라마랑 알파카 좀 헷갈린다 그랬는데 미리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요 왼쪽에 있는 게 라마, 오른쪽에 있는 게 알파카. 그래서 상대적으로 라마가 좀 더 등치가 크다고 하고요. 또 반면에 알파카가 상대적으로 털이 좀 더 북실북실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털이 짧은 친구가 요 라마가 되고 여기 이제 헤어스타일이 좀 귀엽죠? 그래서 이거 털이 좀 나 있는 친구가 알파카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이제 동물 모두가 낙타과 동물로 이 고산기후 지역, 특히 산지 지역에서 적응을 잘한 동물이라고 하고요. 더불어서 요 야크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소의 한 종류인데 또 굉장히 멋있어요. 털이 이렇게 날리는 모습이 굉장히 터프한 형태의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도 고산기후 지역에 사람들한테 운송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다음 먹거리, 예를 들어 젖을 이용해서 유제품을 만드는 어떤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소중한 식량 자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가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온나습한 지역의 고산지대에서는 선생님, 벼농사가 가능한가 봐요. 앞에서는 선생님이 이 산지 지역이 벼농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벼농사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맞습니다. 원래는 산지 지역 벼농사가 어렵죠. 그런데 이 경사면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벼농사가 가능해요. 빈칸 2번은 계단식 논. 즉 지금 사진이 보일까요? 원래는 이게 하나의 경사면이었겠죠. 그런데 이 경사면에는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즉 물이 경사를 따라 금방 흘러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벼농사가 사실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또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 경사면을 계단 형태로 깎아서 이 계단 형태의 평면 위에 물을 고아 이 위에 벼농사를 재배하는 계단식 논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남해에 가면은 이런 다랭이논, 계단식논을 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 여기 관광지로도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남해를 가게 되면은 다랭이논도 한번 방문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네 번째, 기후와 관련해서 열대 지역은 원래 굉장히 덥고 습한 지역이죠. 그런데 열대에서 고산기후 지역에 가면은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져요. 따라서 저지대의 열대 지역은 굉장히 덥지만 이 열대 지역에서도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인간 거주에 굉장히 유리한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요. 그렇게 따뜻한 날씨, 고산기후 지역에서 따뜻한 날씨를 상춘 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춘기후의 뜻은 항상 상자를 쓰고 봄춘자를 써서 항상 봄과 같은 날씨다. 굉장히 이제 좋은 날씨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좋은 날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고요. 그로써 고산 문명, 고산 도시가 발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남미 대륙에 앞서 이야기한 안데스 산맥이 대륙의 서쪽에 치우쳐서 나타나는데 이 남미 대륙의 여러 나라들의 주요 도시들을 보면은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나타나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콜롬비아의 보고타, 에콰도르의 키토, 페루의 쿠스코, 볼리비아의 라파스 모두가 해발 고도 2000m 이상의 고산 지역에서 도시가 발달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고대 문명도 나타났죠. 해당하는 사진은 페루 쿠스코에 있던 잉카 문명의 유적지죠. 선생님도 꼭 한번 여기 잉카 문명 유적지를 직접 보고 싶은 게 꿈인데 워낙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쉽게 못 가고 있습니다. 고산기후 지역, 특히 열대의 고산기후 지역은 기후 조건이 좋기 때문에 도시 발달이 유리하고요. 고대 문명, 고산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지 지역, 이러한 지역은 관광산업 및 지하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이 또 발달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반대로 평야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야 지역은 사실 우리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우리 평택, 굉장히 평평한 평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이렇게 평평한 게 굉장히 또 유리하죠. 바로 경지를 만들기에도 좋고 교통로를 건설하기도 좋습니다. 따라서 이 넓은 경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농업이 발달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교통로로서 이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바로 도시적 생활 양식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겠죠. 세 번째, 이제 해안 지역을 볼 텐데 해안 지역은 지금 설명에서처럼 육지와 바다 두 개의 성격이 만나는 지역으로 이 육지와 바다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과 어업이 생활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항구, 해운 교통에서 육지 교통으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죠. 따라서 항구 도시로 성장이 가능하고 바다에서부터 다양한 염전 및 양식업과 같은 바다에서부터 소금을 얻거나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구리나 미역 등을 양식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특한 지형 해서 앞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그 외의 두 가지 지형을 짧게 소개해 보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이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거예요. 좀 이름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카르스트 지형은 다른 말로 좀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석회암이 만드는 지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화산 지형. 즉 화산 지형은 무엇입니까?
마그마가 지표 위로 분출하면서 만들게 되는 지형이 되겠죠. 카르스트 지형과 화산 지형은 지금 제목에서처럼 굉장히 독특한 경관을 만드는 지형이에요. 따라서 이런 독특한 경관을 무엇으로 이용하면은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 요거 애니메이션의 한 배경 사진인데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맞출 수 있을까요? 쿵푸 팬더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애니메이션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또 깎아지는 듯한 봉우리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이 중국의 무술과 관련된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혹은 영화를 보면은 이런 종종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배경으로 나오곤 합니다. 바로 중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장가계란 지역이 이제 과거 이 중국 무술의 또 중심지였던 배경이었기도 해서 그런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밑에는 우리가 앞서 봤던 그림과 유사한 사진인데요. 베트남에 있는 하롱베이란 지역으로 요게 이제 모두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만든 지형인데 이 석회암의 특성 중 하나가 물에 좀 잘 녹아내립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절벽이 굉장히 급한 모습의 형태가 쉽게 만들어지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월 지역에 가면은 볼 수 있는데 동굴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동굴에서도 굉장히 뾰족한 형태의 고드름 모양 지형도 나타나고요. 종류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내리는 성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석회암 지형, 즉 카르스트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 경관이 굉장히 독특해서 우리한테 좀 신기하게 받아들여지죠. 다음으로 여기 어딘지 알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있는 성산일출봉인데 굉장히 또 자연경관이 수려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이 분화구입니다. 하나의 화산의 지금 정상 부분에서 마그마가 쏟아져 내리면서 빈 공간이 이렇게 움푹 파인 형태의 분화구가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화산 지형도 우리한테 굉장히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특이한 경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카르스트 지형과 이런 화산 지형은 굉장히 또 독특한 모형, 형태를 띠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한 소설을 읽어보려고 해요. 알퐁소 도데의 별이라는 소설인데 여러분 이 소설을 읽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어떤 모습일까 또 상상해 보는 시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